벌거벗을 용기라는 이번에 책을 쓰신 김경록 저자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 은퇴 연구 전문가이시고요. 지난 7년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그런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은퇴를 앞두면 보통 일에 지금 열심히 치다 보면, 예. 열심히 살다 보면 예. 뭐 쉬고 싶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은퇴를 하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은퇴한 후에 쉬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속 일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그럼 경제학적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적의 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배분도 최적의 배분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일과 여가의 최적의 배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났을 때 은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일과 여가의 최적의 배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 물러나고 나서도 나의 육체적 피곤함이 막 또 커질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비중을 줄이되 여가의 비중을 너무 늘리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의 일정한 비중은 줄이되 가지고는 가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할 때는 사실 그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후 자금이라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그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의미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게 적합한 건가요?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퇴했을 때는 노후 대책은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전혀 소득 없이 한다는 것도 보람이 없는데 그 비중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그게 7대 3이었다면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왔을 때는 그게 3대 7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소득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던 일, 이런 쪽의 일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전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막 당면한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떡하지? 왜냐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저 자산을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60대 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사실은 좀 이제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자산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한번 내놔보자는 것입니다. 내놔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우리 가구의 특징이 이제 60대, 70대 가구의 특징이 우리가 캐시푸어 하우스 리치라고 그럽니다. 모아놓은 현금은 없고 집은 가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털어내다 보면은 집이 하나 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자산을 까먹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라는 자산을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산을 탈탈 털어보면은 주택이라는 자산과 나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을 잘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노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한 70세부터 받는다면은 이게 3억짜리 집값보다 한 94만 원 정도 월 받을 수 있거든요. 몇 년간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요? 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주택연금은 자기가 가진 주택을 유동화하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벽돌을 하나씩 떼내서 팔아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일이 이제 나라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산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이 셋만 좀 이렇게 잘 구성을 하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는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외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나는 뒤처졌다. 이게 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나는 맞춰서 살기가 좀 어렵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은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써놓기를 은퇴를 만나면 은퇴를 죽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불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근데 예를 들어 부처라는 단어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은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너무 거기에 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입니다. 나가면은 당연히 저희가 직장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이게 정말 황량함이고 이게 심리적 충격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이제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는 노후 관련돼서는 자격증, 수험서 이런 게 잘 팔립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그런 쪽에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따고 그러는데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큰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창직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이런 쪽의 길을 이제 좀, 개척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어려운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을 한 반발짝만 앞서 나가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주택자산 그리고 국민연금에다가 자기의 이제 자기를 활용한 소득.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그러는데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인적 자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자기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0대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52시간 지금 근무고 하니까 좀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퇴직하고 나셔도 혹은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 자신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얻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학습이에요. 예, 뭔가를 배우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창직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창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엄청난 액티브 시니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일본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아보시는 겁니다. 살아보시면서 거기 가서 체험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창직도 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걸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1억을 넣어서 한번 보시죠. 요즘 금리가 1.5%이니까 1억을 넣으면은 대략 1년 해봐야 이게 한 150만 원이고 한 달 해봐야 이게 뭐 10만 원 조금 넣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자가 나오는 그렇죠. 게. 예.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1억이라는 자산 중에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억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매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자산에 있는 낮은 저금리에 있는 금융자산도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반연금, 반기술이면 전문직 부럽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주로 제가 공적연금을 말씀드리는데,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연동되고 죽을 때까지 주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보다 훨씬 튼튼한 것입니다. 제일 튼튼한 소득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반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 연금이란 탄탄한 것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딱 줄기 기초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잭 리치라고 혹시 영화 아십니까? 톰 크루즈가 나오는 거. 거기 보면 톰 크루즈가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고 그다음 자기가 군대에서 익힌 그 수사하는 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그게 톰 크루즈가 그냥 연금 반, 기술 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하나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그 자기의 생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일의 종류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거 가운데에서 뭔가 창직이 됐든 창업이 됐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서베이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기가 했던 전문성에서 하는 것들이 소득도 많고 비교적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재테크 관련되고 자산 관리된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손해사정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공부를 임원으로 퇴직을 하고 완전히 이제 그 다른 기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다시 제조업에 취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꼭 내가 해왔던 길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은 아예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요리라는 것이 정말 좋다면은 그 길도 해볼만 합니다. 삶이 길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가 직장에서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보통 길면 30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퇴직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20년, 30년은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을 할 텐데 그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이번 생에 한 번 더 이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당장의 현실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때문에 모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모험을 한다는 건 불안정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생각은 있지만 계속 현재대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극을 하고 싶어도 연극도 못하고 연극장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자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착을, 자녀로부터 좀 독립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대략 퇴직하실 나이쯤 되면은 자녀는 대부분 20대 중반을 넘는 나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을 만나면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좀 덜한데요. 여성분들은 자녀와 평생 이렇게 끈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여성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끈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독립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은,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품에서 키워야 될 때가 있고 품에서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품에서 놓아야 될 때는 그렇게 놓고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그 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족이 혼자면은 괜찮지만 가족이 있으면 부인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부인과 뭔가 대화가 평소에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존중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주변을 보면 가족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왜냐면 워낙 흉업을 없이 모든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한테 뭔가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그게 너무 좀 과장된 것도 같고요. 근데 뭐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많은 부분은 더 참 답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긴 할 텐데요. 그 부분이 노후가 될수록 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 지금은 30대, 40대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그 관계가 다른데 50대, 60대 분들은 주로 가정에서도 분업 체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성은 이제 가사일, 남자는 이제 직장인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주로 그 힘을 발휘하는 데가 이제 돈을 벌 때인데
이제 돈을 못 벌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노후가 될수록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그런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대화 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우선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도 있고 가족의 관계도 있고 한데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젊어서 바쁘고 뭐 바깥 일을 하면서 좀 가정에 소홀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수십 년에 걸쳐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쯤이 돼가지고 내가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부인이 이렇게 잘 받아주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많이 고쳐가 됐는데 갑자기 나는 여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쉽게 안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가족들도 이해를 해야죠. 한국적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된 분업화된 시스템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시스템이 이제 분업화가 사라지는 게 되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좀 요즘 자꾸 분위기가 남자 탓을 많이 합니다. 왜 갔다가 왜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뭐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그러느냐 막 그러는데 남자가 어디 놀다가 뛰어들어온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건 가족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황혼이혼 당하지 않는 대화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대화법이 근데 사실 일본의 예전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부인들이 꼭 참고 기다린다고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 왜 그때 퇴직금이 나오니까 퇴직금 위자료 받기 위해서 황혼이혼이 그래서 유행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대화법을 사용해야 안정적인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국민연금을 부부가 이혼하면은 반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 이 판결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율은 다시 이제 정상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혼이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된 거에 부부의 이혼율은 40대, 50대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60대, 70대로 가면은 이혼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생존한 것은 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50대까지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황혼 이혼율이 그러니까 60대 이상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는 하니까 좀 그러는데 주로 남자가 이제 많이 당하고 여자들이 청구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법이면 반드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필요 조건으로 제가 생각한 게 공주와 달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공주가 달을 따달라고 막 줘오거든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이제 아무리 이게 저렇게 큰 달을 저렇게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따주냐 했을 때 이제 아무리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따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광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광대가 이제 공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저기 있는 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이러니까 저 달은 손톱만큼 작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고 노란색이다. 해서 이제 노란 동그란 이걸 이제 달처럼 생긴 거를 이제 만들어 주니까 이제 공주가 이제 이걸 차고 다니면서 거기에 풀렸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공주의 세계에서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거든요. 마찬가지 부부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사람이다 뿐이지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서로 말하는 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을 수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대화법은 제일 첫 번째로 이 공주와 광대가 대화를 한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맥락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환경,
상대방의 사고방식에서 이해를 해서 항상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을 먹었나, 어디 굶고 다니지는 않냐, 오늘 점심은 잘 먹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대화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전에 아침밥은 먹었냐, 굶고 살아서. 예.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전에 들었는데요. 자살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의 이제 엄마한테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을 싹 다 접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간의 대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대화들,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닌 대화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제 부부간에 항상 오늘 있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요즘 몸은 괜찮으냐, 밥은 잘 먹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대화들,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대화들이라도 이게 남자로 보면은 수다 떠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런 것들 대화도 남자들은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